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루선장의 역사저격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가 서기 2022년입니다. 단기로는 4355년입니다. 요 서기년에서 플러스 2333 2333년 이렇게 더하면은 단기가 나옵니다. 4355년 올해가 이민년 단기 4355년입니다. 올해 오늘 이민년 새해에 노루선장 역사저격 이번에는 인물편으로 이정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정입니다. 이정 호가 이정이고 이름은 박헌영입니다. 박헌영 항일운동에 투신했고 독립운동가이지만 공산주의를 선택해서 공산주의가 이 조국을 해방하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산주의 재건에 힘썼던 미완의 혁명가 박헌영 씨입니다. 호가 이정인데 이분을 이번 편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헌영 씨는 1900년에 태어나고 1955년에 사망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요거는 정확치 않습니다. 김일성한테 처형을 당했으니까. 그런데 요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요게 박헌영. 이 양반은 제 고향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박현주 씨. 아버지가 박현주고 어머니가 이학규라고 서산분이신데 박현주 씨하고 이학규 요 분이 사실은 박현주 씨 소실이지. 소실인데 이학규 씨가 박헌영 어머니가 국밥집을 운영했습니다. 국밥집을 운영했는데 이 사실 이게 선술집이죠. 막걸리도 먹고 국밥 빨아서 먹고 하는 이 국밥집 운영했는데 저 국밥집 운영하던 곳에 주위에 광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광산. 탄캐는 광산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하나의 그 광산을 폐쇄하고 복구 공사하는데 저도 공사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광산이 많아가지고 이 국밥집이 썩 잘 됐어. 어지간히 좀 잘 됐어. 그래서 이 박헌영이를 학교로 보냅니다. 그게 광시 서초정리에서 광시 서초정리라는 동네에서 대흥 초등학교까지 대흥 초등학교라고 있거든요. 옛날에 국민학교죠 이게. 여기까지 약 한 제가 보기에는 한 15리 이 정도 됩니다. 15리나 20리까지는 그렇고 한 15리나 20리 비슷하게 되는데 여기 걸어서 했는데 공부를 썩 잘해. 공부를 썩 잘해. 그래서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는 서울에 있는 경성보통학교를 진학합니다. 박헌영 씨가 서울에 있는 경성보통학교를 진학을 해서 그 서울에 있는 경성보통학교 이게 이제 사실은 고등학교 정도 되는 겁니다. 중고등학교 정도 되는 겁니다. 이 경성고등학교 동창이 그 시인 시문이나 소설가 한설아 이런 분들과 그리고 또 이범석
독립운동가 아시죠? 이범석 장군 이게 동창들입니다. 네? 경성고등학교 동창들인데 영어를 아주 굉장히 박한영 씨가 잘해가지고 학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데 영어가 좀 모자라. 그러니까 YMCA에 참석해서 당시 언더우드 목사를 만납니다. 만나서 영어를 완벽하게 습득을 했어요. 영어를. 박한영 씨가 똑똑하니까 습득했는데 이 경성고등학교 졸업 직전에 3.1운동이 딱 터진 거예요. 그래서 박한영 씨가 3.1운동을 적극적으로 가담했지. 네. 그런데 이 3.1운동 참가를 해가지고 사실 태양 맞을 사건이에요. 태양 맞을 건데 어찌어찌해서 그래도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성고등학교 15회 졸업생입니다. 15회 졸업생. 그래서 박한영 씨가 이 경성고등학교를 졸업하고 YMCA 같은 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미국으로 유학 가려고 영어를 잘하니까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가려니까 경비가 많이 들어가. 그래서 막노동을 하면서 경비를 조달했는데 뱃사까지 따져보니까 너무 비싼 거야. 태평양을 건너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미국 유학을 포기하고 상해로 건너갑니다. 상해로 건너가서 누굴 만나냐? 몽양 여운형 선생을 만납니다. 몽양 여운형 선생을 만나서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게 된 겁니다. 박한영 씨가 여기서 그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으면서 공산주의 정치적 사상적 친구인 김다냐를 만나고 거기서 임원근도 만나고 이 전부 독립운동가들이거든요. 근데 공산주의자는 그래서 몽양 여운형을 쫓아서 모스크바 가서 공산당 대회를 참석합니다. 모스크바 공산당 대회를 참석해서 공산주의 사상이 완전히 막힌 거예요. 공산주의가 우리가 해방하는데 가장 좋은 이 생각이구나. 이를 알고 공산주의를 막 퍼뜨리고 공산당을 조직하려고 아주 무던히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상해에 있을 때 부인을 만납니다. 부인 이름이 주세적입니다. 주세적. 이 주세적과 결혼을 합니다. 요 사진이 주세적과 이정 선생입니다. 이 주세적과 박헌영이가 결혼하는데 주례를 몽양 여운형 선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또 혁명가 생활을 하니까 국내로 들어와서 공산당 조직을 재건하다가 일본군한테 체포당해서 일단 구속을 됩니다. 구속이 돼서 공산당 사람들을 부르라고 엄청난 고문을 받았으나 입을 봉하고 얘기를 않습니다. 요게 일제가 기록한 형무소 기록입니다. 프린트가 좀 그런데 그래서 요 징역을 한번 갔다가 다시 나와서 활동하다가 또 다시 구속돼서 또 징역을 또 갑니다. 형무소에 또 고문을 또 당하는데 요때 당시는 주세죽과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주세죽과 결혼을 했으나 똑같은 혁명가이기 때문에 주세죽도 대단한 인물이었거든요. 부인도. 그러니까 이 혁명가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다가 결국 체포돼서 징역을 살다가 약간 정신 이상 착란 같은 것이 일어나는 바람에 형무소를
형기 종류를 안고 감형돼서 나오게 됩니다. 출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문을 당해서 형기를 한다. 이 어떤 그 이 박헌영 씨가 어떤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공산주의자라고 막 비판을 하면서 일본 시대에 감옥소 가 있었으면서 미친 짓을 일부러 해가지고 벽에다가 똥도 자기 똥을 먹기도 하고 똥을 먹기 바르기도 하면서 미친 짓을 해서 정신 이상자로 감옥소를 나왔다. 그래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비열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동영상을 제가 봤는데 참 그 사람은 참 주둥이가 밥상이요. 일본 놈들한테 고문 한번 당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게 아니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일본 놈들한테 고문해도 30분도 못 견딥니다. 참 제일 좀 거꾸로 배다고 코에다가 고춧가루 탄 고추물을 붓는 거는 그런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엄청난 알지도 못하는 그런 그 고문과 태형 그런 걸 견뎌내면서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을 그렇게 폄훼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박헌영 씨가 예산으로 다시 옵니다. 예산으로 와서 여행하다가 박헌영 씨 부인 주세적 고향이 함흥입니다. 함흥. 예산서 함흥으로 올라갑니다. 함흥으로 올라가서 함흥서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주세적 부인하고 갑자기 없어지는 거야. 없어져서 나중에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하바롭스크에서 나타납니다. 하바롭스크에서 나타나가지고 하바롭스크에서 모스크바로 갑니다. 모스크바로 이동해 가는데 이 이동하는 기차 안에서 이 주세적 부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가 비비안나 박 이 사람입니다. 이 아이가 이 주세적 부인이 이 열차 안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열차 안에서. 이 주세적 부인 잠깐 말씀을 드리자 보면은 이 주세적 부인이 함흥 사람인데 진짜 당시의 신여성입니다. 당시에 이 신여성은 이 세 분입니다. 여기 이게 청계천에서 발당국에 있는 이 비비안나 박이 소장 중인 흑백사진 왼쪽부터 여기 허경숙, 주세주, 고명자. 이 신여성의 대표입니다. 당시에 이 제일 오래 산 사람이 허정숙이지. 이 김일성의 밑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죽었지. 이 허정숙과 이 주세죽, 이 고명자 세 사람이 당시에 신여성으로 참 세 분 다 또 공산주의자입니다. 사상은 공산주의자지만 아주 그 공부도 학식도 높고 그다음에 뭐 신여성으로서 이름을 날리던 사람이 이 주세죽 이 세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여자라는 책. 여기 이 세 분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까지 나와. 또 이게 경성 에리트의 만국 유람기라고 해서 이 경성을 뒤흔든 11가지 연애 사건이라는 책인데 이 경성 에리트 만국 유람에 이 주세죽 여성분이 나옵니다. 이게 훌륭했던 분인데 혁명가 길로 공산주의 혁명한 길로 들어가서 사실 이난 딸까지 맡겨놓고 두 양반 다 혁명에 동참하느라고 사실 좀 그렇게 생활을 고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모스크바 가서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대학교를 들어간 게 무슨 대학이냐면 레닌대학교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공부하고 하는 레닌대학교를 들어가는데
레닌대학교에서 누구를 만났냐면은 베트남의 영웅 호치민을 만납니다. 베트남의 국부죠. 베트남의 국부 이 호치민을 만납니다. 자, 모스크바 레닌대학 대학교 앞줄에 있는 김다냐 박헌영 양명, 김다냐 박헌영 양명, 예? 요분이 호치민입니다. 요분이 호치민입니다. 호치민과 동기동창입니다. 그 박헌영 씨가 호치민한테 다산 정약용에, 예? 다산 정약용에 목민심서라는 책을 건네주면서 이 책 좀 읽어보시오. 이게 참 좋은 책이요. 박헌영이가 건네줍니다. 이 호치민이가 죽을 때까지 이 목민심서를 자기 인생의 지팡이로 삼고 항상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정치적 생활을 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국민적 영웅인 베트남 영웅인 호치민입니다. 이 호치민 씨하고 레닌대학교 동기동창인 박헌영 씨입니다. 이 박헌영 씨가 독립운동을 계속 하는 와중에 해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요 사진 하나 보세요. 자, 해방이 됐는데 8월 15일 날 우리가 8월 15일 날 광복절이라고 그러죠. 해방이 됐죠. 네, 해방이 됐는데 일장기가 그냥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미군 올 때까지. 예? 미군이 9월 8일인가? 미군이 그때 한국에 진주했어요. 미국이 진주하기 전까지는 일장기가 펄럭이고 있었다니까. 8월 10일 해방됐는데 그러면 약 한 20일간 5일간 그냥 계속 일장기가 날리고 있었다니까. 그 일장기가 내려가고 미국 국기가 올라간 거요. 미국 국기가 올라가서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거예요. 제가 포고문 말씀드렸죠. 메가더의 포고문. 분명히 점령군으로 왔습니다. 점령에 관한 포고문. 조선 국민에게 고함. 여기 또 나오잖아요. 내 점령하에 있던 유엔군, 사령부, 메가더, 더글라스 메가더 어쩌고 하면서 이 미군이 딱 진주하면서 우리나라가 뒤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미군이 진주하면서 이 조선 국민들을 부려먹을 제일 쉬운 놈들 어떤 놈인가? 일본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오. 이런 놈들이지, 이런 놈들. 아주. 이 노독술, 신이 아주 고문경찰을 새끼요. 아주 씹어먹어도 시원찮은 새끼. 이런 놈을 미군이 도로 차용해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주 다 죽으려고 다 도망갔던 놈들인데, 보니까 이게 아니네. 미군이 도로 다 써준다네. 아이고, 어싸렇다고 사흘길 쳐진 거지. 그래서 그다음부터 뭐예요? 방공투사지. 방공투사. 자, 제일 처음에 이놈들을 다 다시 도로 경찰놈들 다 다시 고용했습니다. 고용해서 이놈들을 다시 쪄먹기 시작한 거예요. 미군이. 그러는 바람에 우리나라가 엉터리 된 거예요. 자, 저기 해방 후에 우리가 가장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에 그래도 가장 좀 힘을 갖고 있었다는 사람들을 간추려 간단히 보면은 첫 번째로 여운형 씨요. 몽양 여운형 씨. 이 여운형 씨는 일본군 사령부에서 여운형 씨를 불렀어. 우리가 이제 미군한테 망하게 됐으니 망하면 우리나라 일본 국민을 안전하게 일본으로 보내주시오. 왜?
이제 일본 패망했으면 일본인들 다 참살할 거 아니요. 조선 사람들이 이러니 우리를 안전하게 보내주시오. 그래서 여운여가 옥회를 해서 뭘 만들었습니까? 건국 준비 위원회를 만든다. 이게 미리 만들어져. 미리 만들고 이게 바로 건준이란 겁니다. 건준 줄여서. 이 여운혁 씨가 상당히 그 영향력을 미리미리 그때 한국 조선에 있었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가 누구냐? 뭐 임시정부 했던 김구주석이요. 백범 김구. 백범 김구주석 당연히 임시정부니까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이니까 이분이 대통령이지 사실은. 예. 여기는 뭐 당연히 뭐 임시정부 주석이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세 번째로 또 강력한 세력을 갖던 분도 이 지금 여기에는 이정 박헌영 선생님. 여기는 조선공산당을 꾸몄던 당수였기 때문에 이 조선공산당은 당시에는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었다고. 상당한 세력을. 이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 뭐예요? 일본군 나가고 강력한 친일파 척결입니다. 이 전부 다 친일파 척결을 주장했던 사람들 다 전부 다. 여기다 개처럼 쳐들은 놈 한 놈 있지. 개처럼 미국서 호의호식하고 놀다가 갑자기 지가 독립운동 했다고 사기치고 들어왔던 이승만이나 다름있어. 이승만이 이놈은 미국의 강력한 메가더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이승만은 국내로 들어와요. 이승만은 지 세력이 없어 국내에. 그러니까 어떤 세력 여기서 뺐던 세력 여기 이 세력과 이승만이 결탁하는 거예요. 이승만이가. 그래서 이승만이가 미군에 지원받아서 이 미군에 지원받아서 이승만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부터 완전히 개판 오브제 된 거예요. 정이고 뭐고 개판 오브제 된 거예요. 이승만이 가죠. 이 나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나오는 바람에 우리나라 현대사가 진짜 굴곡진 겁니다. 자, 이렇게 여운형 씨와 김구녀와 이정 박헌영이가 미군이 왔던 그 하지 중장도 여러 번 만납니다. 만나서 이 친일파 척결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근데 하지 중장이 이놈들 말 잘 들으니까 괜찮아. 이 미군 이 메가더나 이 하지 이놈들은 군발의 놈들은 진짜 친일파가 뭔지 이 돌대가리 새끼들은 알지도 못해. 친일파가 뭔지. 그래서 이 공산당 요놈들을 공산주의를 미군이 소련의 공산주의를 적대시하기 시작하면서 이 공산주의를 조선 공산당 당수인 이정 박헌영하고 여러 번 회담을 해봤지만 그렇게 친일파 척결 같은 거 얘기해도 하지 중장이 말 안 듣고 결국은 이 조선 사람들의 민심을 뒤집을 사건이 두 가지 큰 사건이 터집니다. 그 첫 번째가 삼상회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세 나라가 외상들이 모여서 이 조선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상의한 결과 이 모스크바 삼상회에서 나온 것이 신탁통치안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신탁통치를 하되 미, 영, 소, 중 이 사국이 어디하고 관리를 하면서 신탁통치를 하냐? 조선에 임시 조선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곳, 임시 조선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여기하고 신탁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 조선민주주의 정부가 쓴다니까. 정부를 세워서 이 정부한테 우리가 신탁을 몇 년간 하기로 하자. 이게 삼상회의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이제 이 삼상의 중요한 내용을 이 민주주의 정부를 먼저 세우는 게 우선이었다니까. 그리고 신탁 통치안을 미국은 20년에서 30년을 주장했던 미군이요. 신탁 통치를 미군이 20년에서 30년을 주장했는데 소련이 극구 반대해가지고 결국 합의한 게 5년 합의한 거예요. 신탁 통치안 합의를 5년 합의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한 걸 요거를 홀라당 뒤집었어요. 홀라당 뒤집어서 한국 신문들한테 이 매국노들 갖고 있던 신문들 그냥 있잖아요. 이놈들이 이 삼상회의를 거꾸로 뒤집어서 한 거예요. 미국은 즉시 임시정부 즉시 독립을 원하고 소련은 신탁 통치를 한다고 거꾸로 뒤집어서 한 거예요. 거꾸로 뒤집어서. 그러니까 난리가 났을 거 아니오. 그동안 36년 동안 일본한테 수탈을 당했는데 35년간 수탈을 당했는데 또 소련이 또 신탁 통제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동아일보 기사인데 완전히 날조. 이 동아나 조선일보는 지금도 그 버릇 지금도 가지고 있지만 이놈들한테 이 DNA가 일본 놈한테 배운 DNA를 그냥 가지고 있어서 지금도 조작과 날조를 아주 그냥 밥 먹듯이 하는 놈들이 이놈들인데 이 조작은 왜냐면은 이게 왜 조작이냐면은 당시 근데 하지중영 말씀을 했잖아요. 미 군에서 이 신문을 검열하면서 내보낼 때요. 검열하면서 요게 딱 요거를 할 때 그냥 검열해서 그냥 내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탁 통치 오보라고 그러는데 난 절대 오보라고 생각해. 왜냐면 미군에서 검열할 때 이걸 오보라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소련은 신탁 통치를 원하고 미국은 즉시 독립을 원한다고 거꾸로 얘기해. 거꾸로 보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지금쯤에 공산당에서도 반대를 했는데 박한영에 가서 알아보니까 이게 생뚱맞게 아직도 엉터리 얘기인 거야. 이게 엉터리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몇 년간 찬탁을 해도 괜찮다고 찬탁으로 바뀝니다. 공산당이. 그런데 이 신탁 통치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찬탁으로 바꿔서 신탁과 찬탁으로 또 나눠졌지. 이렇게 복잡하게 엮기 시작했는데 이 사건이 한 사건이 있고 이 공산당을 아주 나쁘게 보는 이런 사건이 하나가 또 있고 또 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요게 조선정판사 의패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조선정판사라는 인쇄소에서 이 돈을 의패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일본 시대 때 일본인들이 만든 조선은행 돈이요. 이 돈인데 요 인쇄소가 어디 있었냐면은 이 근택 빌딩이라고 요 3층 빌딩에 1층에 이게 인쇄소가 있었어. 여기서 해방 신문 같은 거, 오간당 신문 같은 거 좀 찍었다고. 그런데 딱 해방되면서 이거를 찍던 인쇄소가 이 1층에 있는 근택 빌딩 1층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적산가옥이라고. 적산가옥은 뭐냐면은 적들의 재산, 집, 가옥. 적들의 재산이라고 해서 줄여서 적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적산가옥인데 이 인쇄소가 일단 일본 놈이 철수했을 거 아니오. 근데 여기 있던 한 직원이 이걸 찍는 이게 징크판이라고 합니다. 이 징크판을 거기에 금이 약간 섞여 있거든. 이거를 빼돌린 거예요. 빼돌려서 이 금 섞인 걸 팔아먹으려고. 절도 사건이거든. 이 절도 사건을 이걸로 조작한 거예요. 원래 이 친일파 이놈들, 응? 아주 그 전문가 아니요. 친일파 아주 일본 놈 밑에서 배웠던 놈들, 그 노덕술 같은 놈들, 이놈들이 미군한테 배운 게 조작 그런 거 전문 아니야? 수택 그놈들이 이 도덕술 이 새끼 여기 이 개새끼가 이 새끼가 그냥 이 경찰 새끼들이 이 징크판을 빼돌린 그 놈이 이 직원이 한 명이 이 징크판을 빼돌렸는데 이 징크판을 이 직원이 다른 놈한테 팔았는데 거기서 인쇄들 이 찍으려니까 기술이 안 좋아서 이게 돈이 이게 나오질 않는 거요. 그 사건이거든. 근데 2층 3층에 공산당 당사를 썼단 말이고 여기서 해방신문 같은 거 찍고 여기 직원이 도망갔다고 이 징크판까지 도망갔다고 이 우패를 찍었다고 이 공산당 사람들이 찍었다는 거 사기를 친 거예요. 조작을 해가지고 이 조작 전문가는 이놈들이니까 그렇게 해서 조작을 해가지고 집회 의조 사건 진상 전목 공무부에서 정식 발표로 의조 일당 16명 전부가 공산당원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우익패까지 찍으면 놈들구나 이렇게 만들어버려. 이것도 다 장택상이가 한 얘기가 있어. 난 내가 결정 본 게 아니고 위에서 지시한 대로 발표하는 거다. 예? 당시 수도경찰청장인 장택상이가 한 얘기가 기록이 지금 남아있어. 그래서 이 공산당사 이 박헌영이는 사실 공산당 당수기 때문에 당사에 잠깐 며칠 만에 한번 들렸다 가고 그래. 여기 공산 당원들이라는 거고 그런 거였거든. 이 공산당원들도 우리가 무슨 죄 있냐 이 지급방 훔쳐간 놈이 죄지 가지고 죄 없는데 가자고 갑시다 하는 거 가서 고문가 막 해서 결국 재판관한테도 내가 아니오라고 얘기해도 결국은 재판부까지 공산당원으로 그냥 다 낙인찍혀서 징역사고 했죠. 이 중요한 사건 두 사건으로 인하여 지금도 조선정판사 이게 인쇄자가 조선정판사거든요. 이 사건은 조작되었다고 이제 지금 나오는 일입니다. 이래서 남한에 있는 공산당 의사가 약간 이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데 중간에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을 세운 거 공산당 당수가 있잖아요. 이 조선공산당은 이 공산주의는 일국일당이요. 일국일당이라고. 그런데 이제 조선공산당이 있는데 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를 보면은 여기는 조선공산당이 있는데 여기는 북한에 공산당이 없잖아.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조선공산당 평양분국을 세워주시오. 예? 조선공산당 평양분국 내가 평양분국 국장이 되겠소. 김일성이가 이 박헌영한테 허락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박헌영이가 해줄 리가 없지. 왜냐면 일국일당 체제니까. 그게 스탈린을 만나러 김일성과 박헌영이가 둘이 소련으로 갑니다. 가서 스탈린이 김일성 편을 들어줘요. 그리고 조선공산당이라고 하지 말고 공산당사를 써야 되냐 하지 말고 노동당으로 해라. 그래서
남쪽 남조선 노동당에서 남노당이 된 거예요. 남노당 당수 박헌영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미군이 공산주의를 선멸하기 시작해서 결국 남쪽에서 박헌영 씨가 잊지 못하고 북으로 올라갑니다. 월북을 합니다. 당시 김일성이는 소련의 스탈린의 강력한 지원을 받아서 착착 토지개혁을 하고 공산주의를 북한에 뿌리내리게 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북한의 토지개혁으로 일본놈들 진짜 소탕을 완벽하게 했어. 자, 이 토지개혁 주된 목적은 뭐냐면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해? 소작인이 해. 지주는 뭐예요? 땅만 갖고 있는 주인이요. 근데 이 소작인 뒤지라고 이래도 없는 게 없어. 지주가 더 가지가. 이 토지개혁을 하면서 이 지주와 소작인 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랑 이거라니까. 근데 이 토지개혁을 하니까 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제일 처음에 땅 뺏은 게 어디냐? 첫 번째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 이게 당연히 뺏어야 할 거 아니야.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 못 써요. 당연히 못 쓰지. 응? 두 번째 뭐예요? 일본인이 꾸민 단체. 뭐 별거 단체 맞지. 뭐 한국에서도 뭐 저 인전보국단 만들어서 막 그냥 미국 영국 때려부시라고 격려하고 연설하고 연명 떨던 놈들도 다 있었잖아.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단체의 땅 몰수 당연한 거 아니요? 세 번째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로 민족 배반자이며 민족 배반자 이게 이제 친일파라고 하지. 우리가 친일파 속칭 친일파 민족 배반자들이 갖고 있던 땅 못 써요. 이건 벌 받아야지. 민족 배반자들 땅 못 써. 그리고 네 번째가 또 뭐냐면 5정보 이상 땅 소유자 다 못 써요. 이게 뭐냐면 이 5정보면 어떻게 15,000평 옛날로 얘기하면 거부거든. 이것들은 뭐냐면 일본들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 착취해가지고 땅 불리는 거거든. 요거 못 써. 요 일본놈들은 일본으로 돌아갔으니까 끝났지만 요놈들이 나면 요놈들이 이 민족 배반자하고 이 5정보 이상 주인들은 누구야? 다 조선인이요. 다 조선인이라니까. 이 민족 배반자 놈들도 죽게 생겼지. 이북서 이 이름들이 내려와서 뭐했냐? 여기 5정보 이상 가지고 있는데 어디면 서쪽에 있는 서북 황해도 평안도 남북도 그 평야 거기에 있는 놈들이 내려와가지고 만든 게 서북청년단 아니오. 이 서북청년단 이 사람들이 순전히 깡패짓 하고서 사람 막 죽였잖아. 이놈들이 여기 5정부 이상 가지고 있는 부자놈들 거기나 민족 배반자놈들 이 민족 배반자놈 중에서 내려와서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 된 놈 있잖아요. 엊그저께 죽었지. 아유, 이 남한은 엉망진창. 이 토지개혁에서 이렇게 한 거야. 이 지주와 소작이 있는 관계를 닦아서 이 토지를 몰수해가지고 소작인들 농민한테 무상으로 나눠준 거예요. 이게 농민들이 엄청 좋아해. 북한은 이렇게 개혁을 했다니까요. 그거를 남한서 보고선 하도 막 뭐라 하니까 이승만이가 친인파 재산 다 놔두고 조금씩 땅 나눠줬지. 헛습시 안 하려고 바둥바둥 대다가 헛습시 그냥 조금씩 나눠줬지. 조금씩 눈컵만큼씩. 북한하고 남한하고 이렇게 차이가 졌던 거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남한서 공산당이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 북한 가서 해주 가서 공산당 대회를 합니다. 예,
여기가 백남원, 예? 여기가 박헌영, 여기가 홍명입니다. 여러분 그 홍명이 를 잘 모르실 거지만 이 벽초 홍명이가 쓴 책이 뭐냐면은 임꺽정입니다. 임꺽정 책을 홍명희 씨가 썼습니다. 해주대회에서 인민대표자대회로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박헌영 씨가 김일성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당시 김일성의 박헌영하고. 그리고 북한에 있으면서 박헌영 씨가 비서였던 윤레나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윤레나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름은 한국 이름은 윤옥이고 윤레나로 이름을 붙였죠. 레나로. 그래서 윤레나와 이렇게 결혼을 합니다. 윤레나와 결혼식에서 김일성이가 박헌영 씨한테 이제 꽃다발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필요연자리로 이렇게 김일성이하고 박헌영 씨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이런 사진도 딸인 비비안나 박이 갖고 있던 사진입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 사진은 필요한 자리에서 윤레나와 박헌영, 그 다음에 김일성이가 이렇게 호탕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박헌영과 윤레나, 그 다음에 비비안느 박입니다. 요 비비안느 박이, 요 비비안느 박 어머니는 주세죽 씨죠. 주세죽 씨고, 모스크바에 있다가 잠깐 이북 평양에 들어와서 사진 찍고 다시 모스크바로 저 비비안느 박은 갑니다. 근데 이 윤레나가 이 윤레나가 저 비비안나 박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네 아버지가 심상치가 않다. 김일성이가 뭐 무슨 작당을 하는 것 같고, 김일성과 아버지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악화되고 있다. 안 좋다. 이 얘기를 윤레나 씨가 비비안나 박한테 전화를 합니다. 근데 비비안나 박이 그러면 새어머니라도 모스크바로 오시오. 그게 아버지 계신데 내가 같이 지키고 있어야지 아버지 혼자 둘 수 없다. 그래서 결국은 처형을 당하는데, 요게 당시에 그 윤레나가 난 아들과 딸인데 이 두 사람들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그 박헌영과 첫 번째 부인이었던 주세죽 씨, 사실은 둘 다 독립운동가거든요. 이 주세죽 씨를 사실 우리가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안 돼서 이 가운데가 주세죽입니다. 그 자료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박헌영 씨하고 결혼을 한 주세죽 그 인책이 여기 있네. 요 주세죽과 박헌영, 요에 대해 비비안느 박인데요. 요 비비안느 박이 요 분입니다.
예, 한국 이름은 박비비안나. 이분이 아까 그 사진, 예, 그 이런 사진도 다 이분이 예, 갖고 있던 겁니다. 예. 이분인데 이 비비안나 박이 이 모스크바로 가는 하바롭스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열차 안에서 태어난 비비안나 박이죠. 근데 공항으로도 맡겨놓고 두 분 다 혁명가기 때문에 공항으로도 맡겨 혁명하러 다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공항에서 홀로 갔단 말이에요. 예, 홀로 갔는데 무형의 천부적인 재질을 가지고 있었고 소련에서도 인정받고 그랬다가 결국은 예, 우즈베키스탄 아니네 저기 타슈켄트인가 카자흐스탄 타슈켄트인가 거기에서 있다가 모스크바로 딸 보러 오는 와중에 결국은 주세죽씨가 사망합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요 주세죽씨한테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훈장을 증서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산주의라고 공산당이라고 이 훈장을 독립운동을 그렇게 했는데 훈장을 안 주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참 독립군 부대를 구성해가지고 그 공산당이지만 공산주의 사상이 젖어 있었지만 그래도 독립군 부대를 만들어서 그 활동했던 한창진 부대 같은 거 그런 건 당연히 노무현 대통령이 참 훈장 보냈습니다. 그 손자한테 당연히 해야지. 공산당이라고 그동안은 쳐도 안 보다가 그렇게 훈장을 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함흥서 박헌용과 주세죽이 잠적해가지고 나중에 하바롭스크에서 참 두 양반이 나왔다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두 양반이 함흥에서 잠적해가지고 하바롭스크로 넘어갔을 때 이 함흥서 이 박헌영이 없어졌다고 한 노래 만드는 작곡가가 노래를 만듭니다. 김동완 씨라고. 이 김동완 씨가 만든 노래가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 요 노래를 누가 했냐? 김정구 씨가 노래했죠. 김정구 씨가. 이 함흥서 하바롭스크 하면 두만강이 백두산에 들어키입니다. 여기 쪽은 압록강 흐르고. 그래서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는 노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그리운 님이 우리가 두만강 눈물 젖은 두만강 노래를 많이 부르면서 이 노래 자체가 누구에 대한 노래냐면은 박헌영 씨에 대한 노래입니다. 눈물 젖은 두만강 노래가 박헌영에 대한 노래라는 거를 여러분 노래 부르면서도 불렀을 거예요. 근데 눈물 젖은 두만강은 진짜 박헌영을 위해서 김동완 씨가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 노래 부르잖아요. 그런데 노래만 불렀지 이것이 이정 박헌영을 위한 노래였다는 것을 우리가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자 이정 선생한테 이렇게 딸도 있었지만 아들도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박헌영 씨의 사촌이 한산 스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한산 스님. 이 스님을 쫓아다니면서 아들이 절로 절룩히 돌아다니면서 컸기 때문에 결국 스님이 됐습니다. 이게 원경 스님입니다. 원경 스님. 이 원경 스님이 월 이름은
박병삼입니다. 박병삼. 박병삼 씨가 평택에 있는 만기사 주지스님. 그래서 저도 만기사 참 세 번 정도 갔는데 이 원경 스님은 뵙지 못했습니다. 만서도 갔을 때 출타하시고 또 안 계시고 그래가지고 못 만났는데, 이 원경 스님이 모스크바 갔을 때 주세족 그 묘 가서 신혼제를 올리는 장면입니다. 원경 스님이. 여러분한테도 원경 스님, 근데 원경 스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안타깝게. 얼마 전에 원경 스님이, 이분이 원경 스님, 이분이 박병삼 씨입니다. 이 박병삼 씨가 조계종 원로 원경 스님, 만기사 주지 스님이면서 요 분이 박헌영 선생의 아드님이십니다. 제가 그 만기사 갔을 때 요 참 그 재미난 거를 제가 보고 사진 한 장 찍고 왔습니다. 원수는 갚지 말고 은혜는 갚아라. 아주 기둥에, 아주 만기사 기둥에 써놨습니다. 박병삼 씨 입장에서는 참 아주 이 친입한 놈들 아주 쳐주기도 괜찮지만서도 그 당시에 그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는 바람에 참 미완의 혁명을 하고서 이북으로 넘어갔지만 다시 또 김일성한테 쳐들어가다가 참 운명을 달리하셨지만, 그래도 박병삼 씨 아들은 남겨놨거든요. 근데 아들이 이 만기사 주지 스님 하면서 원수는 갚지 말고 은혜는 갚아라 하고 기둥에다 아주 써놨길래 사진 한 장 찍었습니다. 그 대웅전 앞에 또 이렇게 부처도 이렇게 익사스럽게 이렇게 해놓은 거를 제가 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분이 결국은 문경 스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먼저 돌아가셨고, 자, 이분이 이렇게 해서 원경 종사가 대종사가 추모받기 위해 자성스님도 주문했다고 이렇게 해서 결국 스님이 박병삼 씨, 박헌영 아들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제가 뭐 충남 예산 고향이니까 이 박헌영 씨에 대한 이 박헌영 씨에 대한 독립운동가이면서 혁명가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공산주의가 우리 독립의 가장 좋은 생각이라고 택해서 공산주의를 했지만, 항일운동에 투신한 독립운동가이며 혁명가였던 아버지, 이 박병삼 씨가 아버지 전기를 썼는데 책에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만화로 만들었습니다. 그 만화로 만들어서 잠깐요. 요게 박병삼 씨가 그 만화로 만든 혁명가 박헌영과 나라는 이 책입니다. 여기 이제 만화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읽기 쉽게 하더라고. 이런 것도 책이 있다는, 이 원경 스님이 이것까지 원경 스님이 이런 것까지 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이것까지 다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제 고향 예산에
이 박헌영 씨가 태어난 집이 지금도 있습니다. 집이 여기입니다. 여기군. 여기 예산에 독립운동가들이 꽤 있죠. 매연 윤봉길부터 시작해서 김한길 의사. 여기서 고개 하나 넘어가면 바로 김한종 의사 기념관입니다. 거기 하나 넘어가면 거기에 여기 연결돼 있거든요. 이렇게 도로가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박헌영 씨 상가입니다, 이게. 근데 이 집 주인도 제가 여기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 집주인도 여기가 생가라는 걸 알고 계셔서 함부로 집도 안 고치고 있습니다. 요게 박헌영 씨 생가입니다. 예산군 광치면 서초정 1, 2, 85번지입니다. 요게 박헌영 씨 생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군수가 빨간당 출신이기 때문에 잘됐다. 빨간당 출신이 요 박헌영 씨 생가를 잘 조성해서 관광한 상품 하면은 혁명가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혁명가지만 독립운동했던 독립운동가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을 것이다 하고 제가 건의했는데 답장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현재의 박헌영 씨 생가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독립운동가이면서 미완의 혁명가인 제 고향분 이정 박헌영 씨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쉬운 만화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읽어보시고 당시에 우리 상황이 어떻게 돌아왔던 것인가를 한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80%가 대졸입니다. 공산주의를 전혀 무서워할 바가 없습니다. 공산주의를 무섭다고 하면서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는 이상한 놈들이 있지. 그 세력들이 문제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공산주의 하나도 안 씁니다. 저도 공산주의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공산주의 너무 거기에 또 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남북 통일 나중에 후손들 통일된 나라를 물려주려면은 또 공산주의도 알아야 되지. 공산주의를 전혀 모르고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단기 4355년 새해벽두에 여러분께 인물편으로 이정 박헌영 선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노루 선생의 역사저격 이 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